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서 학군 수요하고 갈아타기 수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나 중저가 지역 위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급거래가 상당수이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월세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서 가격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남은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모셨고요. 또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등락폭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그 서울 아파트의 가격, 최근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이 매매 가격은 3월 둘째 주 0.02%포인트로 내로 하락폭을 오르내리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부동산 12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약 0.0% 떨어져 지난주보다 0.04포인트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이 재건축은 0.06% 정도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서울은 입주 6에서 10년 차 준신축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매도가와 매수자 간 희망 가격이 좀 차이가 있으면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별로는 마이너스 0.15 보인 강서, 그리고 노원은 마이너스 0.08, 그리고 마포는 마이너스 0.08, 그리고 양천도 마이너스 0.8 정도 떨어졌는데 이 전세 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낙폭을 키웠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0.09%, 그리고 신도시는 마이너스 0.04를 나타냈습니다. 이 또 중저가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서울은 가격 하락이 뚜렷해졌고요. 강서는 마이너스 0.32, 그리고 서초는 마이너스 0.11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서울시가 압구정이나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서 비교적 거래가 자유로운 반포동이라던가 아니면 잠원이나 신월동 등의 수요 쏠림과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좀 공존한다고 밝히면서도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경기 둔화 등 거시적 불확실성의 가격 하방의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구역 재지정이 시장 가격에는 크게 영향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이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작년 하반기 말과 비교하면 사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던 것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매물 중심, 그리고 실수요 중심, 그리고 지역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거나 이제 이 정도면은 거주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위치나 지역, 주택들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된 시기에는 그에 따른 수요 그리고 그만한 금전적인 여력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마 제 판단에는 당분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매매 가격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매매 가격이 작년 중반 이후로 크게 낮아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그에 맞춰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세에 대해서도 이야기 주시고 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아니 전세 얘기 말고 월세 얘기 좀 해보면은 월세가 지금 강세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예전부터 예전이라고 하면은 불과 뭐 한 1년 전, 한 뭐 10개월 전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뭐 시장 상황을 좀 말씀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은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반값 전세가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 대출 이자 부담하고 그리고 전세 사기 우려했다는 여파인데요. 이 세입자들이 선호도 증가에 월세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선 이후 꾸준하게 월세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은 월세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만 이 월세 가격 상승과 그리고 전세값 하락 여파가 지속되면 수도권 신축 아파트나 입지가 우선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월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선 뒤 꾸준히 앞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월세 거래 건수가 20만 건 넘어서 약 57.8%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월세 수가 높은데 지난 10월 52% 월세 거래 비중이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54.7%로 2.7포인트 오른 뒤 한 달 만에 2.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을 합니다. 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4만 9천여 건으로 이 전월세 거래 8만 2천여 건 가운데 59.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3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일단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지만 월세 가격이 주춤하면서 다시 수요가 다시금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특히 전국 월세 가격 지수도 지난해 10월 103.1에서 올해는 1월에는 102.7%로 감소했습니다. 이 금리 역시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꼽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급등했던 금리가 이 조정기를 보이고 소폭 인하됐지만 다시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도 한은에서 또 금리도 동결을 시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월세를 계속 살면서 돈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급매물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물건을 잡으려는 그런 수요 현상도 나오면서 이 월세는 강세는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하고 그 월세 강세라는 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월세 현상이 뭐 당분간 이어질까요? 뭐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전세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세 세입자 분들은 사실 두 가지로 지금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금 자체가 오롯이 자기 돈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도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죠. 대출을 끼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매달 이자가 높아지게 되면 월세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좀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대출을 하실 때 이제 집주인분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뭐 은행도 가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내는 금액이 월세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증금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언젠가 계약 기간 전이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되었을 때 집을 빼더라도 상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찾기가 더 쉽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전세와 월세를 단순히 비교한다면 이제 월세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그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하고 위원님께서 이 월세 시장이라든지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런 소리들도 있어요. 이런 시장 흐름하고 월세 또 강화되고 하는데, 또 지금 흐름 자체는 기준금리 동결 얘기했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지역들이나 좀 흐름들이 바뀌는 곳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강동 지역이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좀 반등하기도 했더라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눈에 좀 띄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작년 말부터 규제 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그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가 부동산 시장 가격이 뭐 저점을 찍고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본 지역이나 일부 단지들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과 주요 지역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좀 더 괜찮고 아니면 서울의 인접 지역 또는 지방에서도 어디는 괜찮다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본래 뭐 기준금리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도 그 지역에서 괜찮은 곳들입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에 한정한다면 규제 완화의 효과가 급매물 중심이든 실수요 중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부라도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봤죠. 서울의 모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 호재에 따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 경기도의 모 지역에서 인근에 뭔가 큰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네, 가격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용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조차도 그 앞에 정부에서 시행했던 규제 완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상승폭도 그렇죠. 좀 더 약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정부 규제 완화의 효과가 나타난 지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막 지금 얘기하는데 이 남사 지역 같은 눈에 그냥 확 띄더라고요. 네. 저도 그 주간 동향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보는데 다른 데하고 수치가 아주 다를 정도로 띄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뭐 분양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 주시고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서울에서도 뭐 한 16개 단지에서 11,200채 정도가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 가격이 뭐 핵심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의미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매 제한 해제 내용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서울에만 11,000여 채가 넘는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주택이 약 120개 단지에 12만여 채 이런 것 추정이 되는데요. 이 서울은 16개 단지 총 11,233채가 전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습니다. 이 수도권 공공택지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향제 적용 지역은 3년, 그리고 가매일 억제 권역은 1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 비수도권 전매 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규제 지역은 1년, 그리고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이 북서의자의 폴라리스 약 1,045채의 전매 제한이 풀렸고요.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 S클래스 밀리니엄 999채, 그리고 성북구 기름동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 골드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당장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게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택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수도권 분양권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 시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양도세 부담 역시 큰 편으로 현재 분양권의 양도세는 약 최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그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분양권 시장이 당장은 좀 반등하기가 어렵다, 거래가 늘어나기는 어려웠다라는 의견을 좀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전매 제한 해제한 부분 이게 부동산 시장에 그래도 뭐 영향은 있는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진짜 패키지까지 이루어져야지 영향이 있나요?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시장에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전매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청약 당첨이 되는 동시에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그거보다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거기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아파트가 완성돼서 입주하기 이전에 조금 더 돈을 더 받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가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매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 지역인데 뭐 원래 좋은 곳들이 그렇겠죠.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데 이제 아무나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돈을 더 주고 분양권을 사들이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사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집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 가격을 주고 사시는 거고 만약에 그 돈이 전부 다 자기 돈이 아니라면 대출을 끼시는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을 매매할 때와 상황이 같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 중반 하반기 이후로 우리가 흔히 아는 외부 요인이죠.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고 상단이 어디까지 오를지가 확실치가 않다라는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기 전 시점이든 어쨌든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개 사람들은 동일한 겁니다. 집을 살 돈이 있거나 집을 살 때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거나.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전매 제한 때문에 집을 사지 않았을 분들이 집을 얼마나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그렇게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단기에 가시화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가시화되기 어렵고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전매 제한 완화됐다. 그러면 그래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실수요자 아니면은 뭐 투자 수요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뭐 좀 이게 뭐랄까요? 뭐 집 사시려고 하시는 실수요자들이나 뭐 투자 수요자들이 봤을 때는 좀 고려해야 될 만한 사항들도 있어요? 뭐 고려해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집을 사는 조건 자체가 일반 매매와 사실상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집을 사실 여력이 있으시냐 아니면 어디에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것을 고민하시는 게 일단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제도 완화의 필요성은 제도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를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전매 제한이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몇 년 정도가 아니라 최대 10년까지도 전매 제한이 적용됐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집을 조금 사시다가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유로운 매매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었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새로 집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든가 분양권을 매매하든가 선택지가 증가한 정도가 딱 지금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고려 대상은 선택지가 좀 늘어났고 또 거기에 여력이 발생이 되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지 뭐 무작정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10년 진짜 10년은 엄청난 족쇄긴 하네요. 진짜 이거 10년 동안 못 움직인다라는 게 참 완전히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뭐 집 사서 한 2, 3년 있다가 할 수 있는 거 본인의 사정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묶여버리면은 돈도 유동성도 확보가 안 되잖아요. 돈이 굴러다니는 그런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가 유동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얘기했는데 또 여기는 또 이게 이슈예요. 그 압구정동하고 여의도하고 성수동하고 목동 같은 경우는 여기 네 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말이야. 특히나 또 이번에 연장을 해서 1년 정도 재지정됐는데 이것도 재산권 얘기 때문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막 논란들이 있고 막 주민들이 화를 내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그러니까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아파트 지구 그리고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 등 네 곳이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재지정 안건이 심해서 원하는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이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그리고 목동 택지 개발 지구 14개 단지, 그리고 성도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서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1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기준 면적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 거래 시 허가를 받는 토지 면적 기준은 또 작년보다도 강화가 됐는데요. 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 면적 18제곱미터 초과해서 6제곱미터 초과로, 그리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해서 15제곱미터 초과로 기준을 강화했고요. 이 기존에 계신 분들 어쨌든 강화된 만큼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총괄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돼 가지고 지정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정부 때만 해도 이런 지정되고 규제지가 하도 많으니까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게 제정되고 나서 아까 분양권 얘기할 때는 그 큰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큰 변화가 없나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이 4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네. 어차피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지정한 다음에 네. 뭐 1년 뒤에 연장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게 연장이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판단에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재건축 같은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았죠. 그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새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에는 뭐 적정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정비 사업을 무작정 추진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외부 요인들 때문에 공사비도 오르고 네. 기타 등등 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하게 하기는 또 내용이 맞지가 않죠. 그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 1년 정도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도 정책적인 판단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도 세 가지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살 때가 있고 네. 팔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정책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기다릴 때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내용과 함께 짚어봐야 하는 것이 사실 서울의 4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제 말고 이미 그 앞에, 그러니까 즉 이전 정부에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죠? 자, 본래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제도는 개발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에 뭐 뭔가 만든다는 발표가 납니다. 이것이 뭐 산업단지가 되든 뭐가 되든 개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남사 계속 나오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계획안을 발표한 시점과 실제 토지 보상을 하고 착공하는 시점 간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그 지역에 손바뀜하고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뒤에 거래하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그렇죠. 샀을 거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도 높게 받지 않는다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발 사업에 진행되기 앞서서 해당 지역의 거래를 일단 묶어놓고 나중에 적정한 규모,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용할 때는 당연히 한시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서울 같은 도시에서도 적용되는 것들은 되는 경우는
관련 법령을 읽어보게 되면 역시 개발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재개발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재개발도 발표가 된 다음에 실제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가격 변동을 조금 억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제도인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아닌 곳에 적용을 한 겁니다. 서울 중심가였죠. 자, 이렇게 되면 자, 한시적으로 묶어놓는다는 의미 자체가 그냥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희석이 되고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억제함으로써 가격 변동폭을 적게 보이도록 하는 이런 내용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적용했던 토지거래 허가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고 지금 그보다는 작게 축소해서 적용하고 있는 4개 지역에 한정된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요지는 그 전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지금의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이은영 연구위원님 서울시 정책 홍보팀에서 나오신 것 같이 아주 응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잘 활용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같이 시장이 불확실하죠. 불안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시기에는 당분간 관망을 하는 것도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 좀 뭐 달라지긴 했어요. 위원님께서 그래도 이 정책 관련된 쪽을 연구하는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좀 해석을 조금 더 선명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서울시 얘기가 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이어졌다고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난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규제를 하면서 거래가 완전히 급감돼서 이제 완전 냉랭한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해서 하신 분들 정말 이런 적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정말 급냉한 시점이었는데 이 정부가 이제 올해 초에 일상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심폐소생술을 이제 CPR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비에도 30%까지 허용을 했고 그리고 특례보금자 이론을 출시하면서 이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다 대출을 받는 것도 많아지면서 뭐 크게 뭐 엄청 이용객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는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시장에다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외의 불확실성, 특히 금리라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렇게 위원님께 말 좀 동조하는 게 약간 좀 더 관망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께서는 분명히 이 정치인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왔다 갔다 바꾸는데 내년 총선이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뭐 금리가 어떻게 정도 지금 뭐 금리가 안정이 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좀 더 괜찮을 거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세가 좀 더 지속되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관망 얘기를 해주셨어요. 위원님 보실 때는 지금 그 이번 정부에서 규제 계속 완화를 하고 있는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분명히 거래 활성화 자체에는 긍정적입니다. 이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무래도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 수요도 물론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로 한정을 한다면 그렇게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단순히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유형의 부동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급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여건 변화가 바뀔 때는 서서히 바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야 쉽게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로 삼는 게 금리죠. 네. 근데 금리가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서히 올랐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거기 맞춰서 적응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기에 네. 2배를 바라보는 금리가 2배를 바라보는 금리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기존에 대출을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 대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큰 이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큰 이자가 적용이 되니까 네.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단기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의 거래 자체가 크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산다라는 내용이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상황이 변동하면 언젠가는 여기에 적응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다만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저희가 그 과도기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 완화는 필요하고 규제 완화가 일부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거 집값에 대한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안 맞춰준다면 조금 뭐 약간 오락가락하고 좀 약간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도 집값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작됐다고 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고 보여지니까 예전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부동산 거래가 되게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서는 또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약간 상대적인 개념인 거고 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이 약간의 조금 그런 유도를 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 제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게 하듯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거래량이 활성화됐지만 또 본인 매물을 또 걷어입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공시가 하락되면서 또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또 이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 부동산 항상 우상향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일부 국자는 이런 얘기들 앞으로는 묘서동처.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함께한다는 뜻의 악재 호전이 함께 공존해 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예측하기보다는 이 상황에 봤을 때 어떻게 대처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집을 매입하려는 실소유자면은 이 눈여겨보는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본인의 분명히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투자 관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까 위원께 말씀하신 대로 좀 관망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가면서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일단 이 시장에 어쨌든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금리라던가 그래도 금리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사태가 터지면 이건 본인이 원하지 않은 방향인데도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금리가 또 변형되거나 또 금융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코인도 오르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부동산보다 이쪽이 더 투자가 더 괜찮다고 판단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금값도 오르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 맞는 대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집값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진짜 막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기자분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위원님께는 뭐 집값 바닥이냐 아니냐 뭐 얘기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요즘 대답하세요? 사실은 지역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사실 솔직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5년 전, 6년 전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지역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거기 살게 되면 전세를 살지 이런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 보게 되면 아니 이런 데가 왜 가격이 오르지? 라고 했던 곳까지 가격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그런 곳들부터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 변동이 된 곳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사람들이 실거주든 실수요든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분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어딘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주말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어딘가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것에 만족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 사회의 문화에 비춰본다면은 답은 이건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어디에 거주하고 싶을 것인가, 어디에서 정주하고 싶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답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집값이 앞으로 영원히 폭락한다든가 영원히 뭐 장기 불황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분명히 한국에서도 나타날 시점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최근까지는 집값 반등이나 하락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주실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력이 있으시다면 가족과 함께 살만한 지역으로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네. 좀 뭐 요즘 변화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그 대답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무조건 오른다라고 해도 저금리 유동성이 받쳐졌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위원님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의 그 흐름이나 추이 뭐 이런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당분간은 어떤 뭐 투자가 활성화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할지 아니면 정책적인 뭐 호재가 이루어질지 뭐 그냥 딱 어떤 그 시장 전체의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어떤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 쪽과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이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 이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당분간 주택 쪽은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대로 실수요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 같은 값이면 좀 더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을 보려고 할 테니까 금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것이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관련된 세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억 하던 집들이 지금은 10억 간 곳들이 많았죠. 갔고 뭐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5억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5억짜리 집을 샀을 때의 취득세와 10억이 됐을 때의 취득세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비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할 때, 그러니까 기존 집을 사서 이사 갈 때는 좀 내부 수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5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포장 이사를 하더라도 비용이 다 올랐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집값이 바뀌게 되면 그렇죠. 또 변하게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을 한번 사서 이사 갈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한번 집을 사서 이사 갈 때 소요되는 기타 비용들, 취득세, 뭐 이사 비용, 집수리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사를 여러 번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빚내서 대출해서 세금 내야 되거나 대출해서 집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실수요 중심으로 본인 여력 한도 내에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니까 논의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보통 정기예금 맡기게 되면 연 이자율이 뭐 1%, 2%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상업용 부동산 연수익률, 오피스텔 같은 것들 3% 이상 나오면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현금 들어오는 게 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연 3% 수익률 정도는 그냥 부동산 안 사고 은행에 넣어놔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임대료가 조정이 되든가 기타 가격이 조정돼야 종전처럼 원활하게 거래가 될 거란 얘기인데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어제를 보더라도. 그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시장보다 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투자 트렌드는 적어도 상업용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관망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을 하다가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인다면 이건 매입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매입을 전제로 해서 급하게 뛰어들 필요는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쪽의 상황을 정리할 네.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주택하고 상업용의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극명하게 더 나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는다. 뭐 저는 그런 얘기로 상당히 좀 해석이 되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분양권 관련된 이야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얘기, 또 시장의 변화된 흐름, 또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현명한 부동산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